예,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시놉시스와 더불어서 효식이가 들고 온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장점, 단점, 그리고 마무리 짓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시놉시스에 대해서 효식군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런던에 사는 지질학자 톰과 심리상담사 제리 부부와 아들은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네. 이 가족에게는 여러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제리의 직장 동료 메리는 혼자 살면서 함께 휴가를 갈 사람이 없어서 휴가 계획을 못 세우는 처지의 사람입니다. 또한 톰의 친구 켄 역시 삶의 기쁨을 찾지 못해서 술에 의지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켄은 메리에게 호감을 보이지만 메리는 몸서리를 치며 켄의 구애를 거절합니다. 사실 메리는 톰과 제리 부부의 아들 조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조가 새 여자친구 케이티를 데려오게 되자 메리는 자신의 속마음을 가족들에게 점차 드러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강의 시놉시스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의 시놉시스만 들으면 막장이에요. 그렇죠. 예, 시놉시스만 들으면 막장인데 뭐 서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런 네. 부분들은 예, 특징 및 그리고 이야기거리, 그러니까 주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캐릭터 비교를 해보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톰과 제리 부부, 메리와 켄, 그리고 조이와 케이티. 네. 톰과 제리 부부는 주말에 텃밭을 가꿔서 농사를 하는 주말 농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메리라고 하는 직장 동료와 켄이라고 하는 오랜 친구의 정서적인 불안함도 감싸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보이고 있죠. 그 둘의 아들인 조도 큰 탈 없이 변호사였죠. 극중 역할이. 그래서 괜찮은 직업으로 아주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거기다 마지막에 보면 아무래도 결혼할 것 같은 조의 여자친구인 케이티와 함께 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메리는 이혼을 한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눈치가 너무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담배 펴도 괜찮냐고 그 자리에서 물어볼 정도로 야외에서 피니까 얘한테는 해치지 않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눈치가 없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차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몇 cc인지 엔진이 몇인지 운전자라면 자기 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그런 상황도 잘 모를 정도로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톰의 친구인 켄. 네. 켄은 사실 결혼 못한 늙은 중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하루하루를 낚시 없이 술로 지새우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영역에 침범을 하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신세이고, 사실 정년퇴임을 한 다음에 편하게 살아도 되지만 자기가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그 도시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상사에 대한 불만을 참아내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켄입니다. 메리나 켄도 외롭기 때문에 켄이 메리에게 대시를 하지만 메리는 아주 기겁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 구애에 대해서. 근데 그때 보면 모습이 재밌습니다. 메리는 켄을 보면서 이제 제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켄이 너무 뚱뚱하니까 저 정도면 한 10kg는 더 빼야 될 것 같다고 내가 볼 때 메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반면에 메리가 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외모가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너무 싫다. 내가 겉으로 보일 때 어떻게 보이냐? 한 60, 70 돼 보여요. 이렇게 조가 얘기하니까 아 진짜냐고, 너무 충격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이씨, 장난치지 마. 네. 그러니까 어떤 최악의 하루에서도 다들 캐릭터들이 모순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 명 옆에 두고 또 다른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슬리 맨빌, 그러니까 메리라고 하는 역할도 결국 자기 자신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상대를 원하긴 하지만 외모가 별로면은 자신은 취급하지 않겠다. 내로남불이지. 그렇지만 나도 외모가 별로지만 너는 날 받아들여야 해. 뭐 이런 모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런다는 거. 이 영화의 중심 축은 결국 톰과 제리 부부고, 네. 이 부부가 메리를 비롯하여 다른 타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인데, 처음에 메리가 들어올 때는 카메라가 노골적이야. 메리가 집으로 들어온 다음에 부엌에 온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메리가 우리 셋밖에 안 오는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갑자기 롱샷으로 부엌 전체를 보여줘. 맞아. 이 휑한 부엌에는 너희 셋밖에 없어 라고 말해주는 듯이. 근데 이거와는 달리 KT가 왔을 때는 구도의 균형이 맞아. 부부가 사는 집에 커플이 온 거지. 그러니까 2대2의 균형이 맞는단 말이야. 그리고 카메라도 그렇게 조롱하는 듯이 보여주지 않아. 그냥 안정적인 구도 속에서 이
두 커플이 상호 소통하는 걸 보여줘. 네. 호응하고 네. 균형감이 있는 그 화면 구성이지. 네. 이런 것을 볼 때 이 톰과 제리 부부가 타인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지. 그럼 카메라의 시선이기도 하지만 톰과 제리 부부의 내면이기도 하거든. KT는 우리의 가족이 될 사람이지만 네. 메리는 군 식구다 이거지. 그런 카메라 구도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고. 그거랑 비슷하게 대화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메리라고 하는 캐릭터는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일방적이지. 자기가 사고를 겪은 일, 자기의 한탄, 자기의 불만, 걱정거리, 그러니까 신세 한탄하는 거지 앉혀놓고.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대화가 오간다는 느낌을 못 받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 장면이 톰과 제리 부부와 조와 KT 4명에서 모였을 때 대화 나누는 걸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야. 그치. 이들은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더 깊게 들어가는 반면에 메리는 자기 얘기만 하게 되는 자꾸.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아 그랬냐? 근데 관심 없다. 그랬냐? 계속 그렇게 자기 위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표정들이 하나같이 비슷비슷하더라고. 특히나 켄에 대해 험담을 할 때 제리가 옆에서 눈을 안 마주치고 허공을 쳐다보다가 켄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하면은 눈을 마주치면서 경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을 보면서 그냥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흘리는 거야. 대답 안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초반에 대화에서도 보면 비슷한 게 나오는데 술을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따라서 계속 마신단 말이야. 술병을 하나 아예 들고 그리고 나서 메리와 제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메리가 계속 이래. 걱정이 있거나 털어놓을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난 행복하다. 뭔 얘기할 게 없다. 또 느닷없이 제리를 껴안는 거야, 메리가. 그런 것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되게 일방적인 사람이구나. 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게 연기나 그런 대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런 걸 대화 뱀파이어라고 하지. 대화 뱀파이어?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지. 이 와중에 보면은 메리는 외모를 아직까지도 계속 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거의 60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자신의 성향 때문에 켄이라고 하는 사람과 잘 되기를 거부한단 말이야. 10kg는 빼야 될 것 같고 머리숱도 적어 보이고 외모가 별로다 라고 얘기하는 반면 제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마음씨는 정말 괜찮다고.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모습은 메리는 대화 상대를 찾는다는 거지. 톰의 형 론에게도 아, 대화 상대가 있으니까 참 좋다. 뭐 외모가 어쨌건 간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철이 덜 들었구나. 나이대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꼭 나이가 들었으면 외모에 상관없이 대화만 중요해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 모순적인 것을 버리고 자기가 정말 취하고 싶은 거는 취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것을 취하기 위해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아직도 그것을 타협하지 못하기 때문에 늙을 때까지 살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메리 같은 경우는 사실 분석할 것도 없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지고 메리보다 재밌는 거는 그 주변의 등장인물들의 반응인 것 같은데 제일 재밌는 거는 제리의 반응이지. 그러니까 방금 말한 켄과 메리의 관계 같은 경우도 메리가 켄을 혐오하지만 제리가 옆에서 뭐 저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계속 역성을 들어준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투명하게만 볼 수가 없는 거지. 메리든 켄이든 톰과 제리 부부에게 있어서는 잉여야 그게 필수적이진 않단 말이야. 그치. 없어도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지. 그거 자신의 아들인 조나 케이티나 같이 살 수도 있는 형인 론과는 아예 다른 존재들이지. 아, 그치. 사실 제리 입장에서는 메리와 켄을 챙겨준다는 의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이 둘이 눈이 맞아서 떨어져 나가면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편한 거거든. 아, 그치. 더 이상 이 둘을 치닥거리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이 톰과 제리 부부의 안정성과 메리와 켄의 불안정성을 대비해서 보여주지만 사실 이거는 한 끗 차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게 관객의 태도하고도 연관을 시켜볼 수 있다는 거. 제리하고 톰은 그냥 둘이서 살아도 되잖아. 굳이 다른 사람들 초대할 거 없이. 그냥 가끔 아들 오고 가끔 며느리 오고 가끔 뭐 일가 친척들 만나고 이러면 충분한 거잖아. 근데 굳이 메리하고 켄을 초대한단 말이야. 물론 나중에는 질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나더 이어가 되면 또 부르기도 하겠지. 그거는 뭐야, 이 사람들도 그런 상대들이 필요한 거지.
자신들만으로는 헛헛하니까 기왕이면은 말할 상대가 있으면 좋고 비록 부족하고 진상스러운 상대이지만 그래도 상관없어. 왜냐하면은 그네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안정감을 즐길 수 있거든. 이런 불안전하고 미숙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침대에서 끌어안으면서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자유할 수 있잖아. 맞네. 그런 것들이 진짜 재밌는 점이지 사실. 메리는 폭탄이고 그 폭탄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면 심리,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인상적인 게 아닌가. 방금 그거는 근데 제리하고 톰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메리가 불쌍한데 메리도 계속 보면은 그래 계속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잖아. 맨 처음에 제리랑 눈치 보지. 술집에서 술 먹었을 때도 옆에 있는 정장 입은 사람이 자꾸 자기를 쳐다보니까 은근 눈빛을 보낸단 말이야. 근데 그 남자도 옆에 어린 여자랑 같이 오잖아. 그리고 톰과 제리 부부 집에 찾아왔을 때도 계속 누구 오냐고, 누구 또 오냐고, 우리만 있는 거냐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도 말한 다음에 계속 눈치를 살펴보지.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가 불행한지 행복한지를 느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게 두드려져 보인 것 같아. 근데 너무 불쌍하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톰과 제리의 울타리를 메리가 기웃기웃하는 형국이고 맞아. 거기에서 메리가 안정성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기웃기웃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관객의 반응하고 연결되는 게 이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이 뭐야? 말하자면 톰과 제리 같은 관객들이란 말이지. 일상을 즐기다가 뭐 한번 새로운 걸 만나볼까? 하고서 메리를 만나러 온 거야 관객들이. 켄을 만나러 온 거고. 그런 다양한 군상극을 즐기고 난 저러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가는 게 관객들이란 말이야. 마치 톰과 제리처럼. 그치. 톰과 제리를 말하자면 이 영화를 보는 관객에 대응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메리와 켄 혹은 로니 같은 사람들이 각각의 드라마를 써내는 거고 그 드라마를 보는 관객의 반응인 거지.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계절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 중에 보면 톰이 대사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역사 공부하는 걸 안 좋아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역사가 되게 좋은 것 같다.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역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뭐 봄에 대한 테마에 나오는 이야기, 뭐 여름에 대해서 테마가 나오는 이야기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봄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하면서 그때 문제가 어느 정도 제기가 되죠. 메리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문제가 있고 톰과 제리라고 하는 가족은 그 여인을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보듬어주고 챙겨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켄이 나타납니다. 켄도 외로운 사람. 이 둘을 붙여주려고 하지만 메리가 극구 거부하죠. 그리고 겨울이 되자 추위에 벌벌 떨면서 다시 톰과 제리의 가족의 품으로 들어와서 식량을 얻어먹고 몸과 정서적 안정을 다시 챙겨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는 개미야 배짱이가 떠올랐습니다. 네, 저도 떠올랐어요. 네. 일단 주말 농장을 하고 있잖아요. 톰과 제리 부부는 그런 거는 개미의 모습과 일관되죠. 그리고 겨울 파티에 왔을 때 대사를 하는 게 우리 식량 충분히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때 음식이 있다고 물어보면 되는데 식량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개미들은 겨울 동안 식량을 못 구하니까 식량을 구해놔야 될 거 아니야. 겨울 동안 먹을. 그것과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개미합의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무엇을 수확을 해야 되냐? 정말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저장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결국 노후에 왔을 때 자기가 외롭지 않기 위해 자기가 정서적인 안정이나 물질적인 그런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부분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노력하면서 취해야지 겨울을 안전하게 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가볍게 따지면 이거지. 외모 그냥 보지 말고 켄 같은 사람이랑 대화 상대를 삼았으면 메리도 겨울을 그렇게 보내진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봄, 여름 하면은 좀 더 따뜻하고 가을, 겨울 되면은 외롭고 씁쓸하고 춥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상호 보완을 해주려고 감독이 의도하고자 한 거는 눈에 보여요. 따뜻하다고만 해도 무조건 뭐 행복한가? 또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 주말 농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주말 농장이라는 코드 자체가 굉장히 노골적이지. 주말 농장은 보통 중산층의 기만성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소재란 말이야. 왜냐하면은 도시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판타지가 뭐야? 나도 농촌 가서 농사 지으면서 텃밭 하나 꾸리면서 안빈낙도 해볼까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진짜 농사에 투신하는 건 별로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맞지.
그거 좆빠지잖아. 그치. 농사에 얼마나 힘들어. 맞아. 그러니까 뭐야, 적당히 주말에만 가서 텃밭 일구면서 뭐 좀 먹을 것 좀 생산하면서 농촌 맛배기 하고 살아가는 뭐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톰과 제리 부부가 주말 농장에 대한 태도가 그런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태도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지. 톰과 제리 부부가 하는 게 뭐야? 주변에 힘들게 살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외로움 달래주는 뭐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만족도 얻고. 그렇게 켄과 메리를 맞배기 하는 거지. 켄과 메리가 그네들의 주말 농장인 거지, 말하자면. 그런 점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두 번째로 농경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근데 농경은 계급의 시작이란 말이야. 농사가 시작되는 순간 계급이 시작되는 거지.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서 부를 쌓은 사람이 생기고 못 쌓은 사람이 생기고 그치. 그러면서 소작농이 생기고 지주가 생기고 이런 거 아니야. 계급관계의 기본이 농사란 말이야. 근데 이 영화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그런 계급적인 차이들인데 톰과 제리는 계급을 성취한 사람들이지 이미.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자식도 다 컸고 곧 며느리 될 사람도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이제 노후 그냥 안정적으로 보내면 돼. 손자 손녀 얻으면 키우면서 낙을 보내겠지. 근데 메리나 켄 같은 사람들은 론 같은 사람들은 완전 실패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여기서 농장을 소유한 이와 농장을 소유하지 못한 이의 대비가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거지.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조금 섬뜩한 게 도박묵시로 카이지라고 하는 만화 있잖아. 돈을 벌려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막 외줄타기를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부자들이 누가 1등을 할지 인간경마. 그치, 인간경마 같은 거 그런 또 도박을 하잖아. 그 차원까지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그치. 무섭네. 그 정도로 노골적이진 않지만 사실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이런 인간군상들이 그런 생존 게임을 벌이면서 낄낄대면서 즐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지 사실 본질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마치 겨울까지 농사 잘 지어서 식량 구축한 다음에 야 그지들아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서 우리들은 낄낄거리면서 에이 쟤네들은 식량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풍족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행복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비약이 심하긴 한데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지금 좀 무섭다. 본질적으로는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거지. 물론 제리와 톰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 천박하게 굴지는 않지만 그치. 내면적으로는 크게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얘기 그럼 말이 되는 게 겨울에 론이 혼자 있었는데 그때 메리가 찾아오잖아. 그것을 톰과 제리 부부가 나중에 보고 깜짝 놀라잖아. 아니 얘기도 없이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고 나서 조랑 조의 여자친구가 왔을 때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메리 왔다고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서로 낄낄대듯이 보이잖아 모습이. 그런 거 봤을 때 스미스가 얘기한 거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톰의 형이죠. 론이 가족에 대해서 네. 또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게 있어서. 톰의 형 론이 나오는데 아내가 죽었고 장례식을 가기 위해 톰과 제리의 형제들이 찾아가게 되죠. 근데 론의 자식인 칼이 아주 깽판을 치고 정말 쌍놈 새끼죠 이 새끼는. 못돼 먹은 놈이죠 아주. 그쵸.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자기 가족에게 신경도 안 쓰고 장례식도 톰과 제리 부부가 주도적으로 치렀는데 나중에 와서 완전 깽판을 쳐놓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톰과 제리가 분명히 모범적인 가정인 게 맞잖아요.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하지만 메리도 결혼을 안 해봤던 게 아니고 대놓고 론은 결혼을 하고 자식도 있지만 아내도 죽었고 동생이 톰의 가족에 와서 지금 잠깐 의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노후를 설계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다 죽는다 그럼 행복한 거. 근데 그게 쉽냐는 말이지. 그리고 그게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냐는 말이지. 운에 달린 거지 사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 마지막 겨울 파티에 왔을 때 모든 등장인물이 와서 밥을 먹을 때 보면 카메라는 분명 메리를 보여주면서 메리가 멘붕하면서 좀 쓸쓸해하는 장면을 보여주지만 그 왼편에 앉아있는 론의 모습도 불안하고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나 헛살았나 이런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 제리와 톰 부부와 조와 케이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꺼내고 있는데 자기는 내놓을 추억도 없거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고른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 연애는 아니에요. 대화, 정서적, 안정,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무언가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누군가가 옆에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사람과 자꾸 이 사람을 밀어내게끔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메리와 론이 그런 부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사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칼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냥 처음부터 악마로 태어나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실제로 제리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지. 어렸을 땐 참 귀여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고 인생이 파탄나는 것은 오히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늙어 죽는 것만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만들고 그것을 나의 정서적 안정으로 찾고 그것을 위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메리라고 하는 사람과 론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말에 다다르지 않았나. 감정적인 체험을 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한 거고 그런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론의 가정은 굳이 꼭 보여줄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사실 메리만으로도 이 영화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 근데 론을 굳이 넣은 이유라면은 보다 더 친절하기 위해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 넌 뭐에 더 친절하느냐? 이 톰과 제리의 부부의 안정성이라는 게 론과 메리와 한 끗 차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거지. 메리는 가정이 완전 깨박난 상태니까 그렇다고 쳐도 네. 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톰의 형제란 말이야. 그리고 최근까지 아내도 있었다가 죽은 거고 자식도 있어. 이게 똑같이 제리와 조에 대응되는 거 아니야. 근데 론은 불행하고 톰은 그렇지 않아. 이 차이는 뭐에 연원하냐는 거지. 본인이 닦은 그런 인간적인 경험들, 그치. 품성들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철저하게 우연일 수도 있는 거거든. 우리가 결혼할 때 상대방 모든 걸 속속들이 알고서 결혼하나? 아니란 말이야. 비록 알더라도 그게 역습을 가할 수 있지. 그치. 난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나는 괜찮은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나에게 맞는 게 아니더라.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결혼은 또 그렇다 쳐. 자식은 어때? 자식은 정말 로또란 말이야. 내가 내 배로 나왔어도 파악이 안 되는 게 자식이란 말이야. 맞아. 내 자식이 운 좋게 조처럼 태어났으면은 좋은 가정 꾸리고 사는 거지. 근데 운 나쁘게 칼 같은 자식 태어나면은 손 쓸 수도 없이 가정이 개판이 되는 거지. 파탄 나는 거지 뭐. 론도 그러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맞아. 이 사람이 뭐 멍청해가지고 특별히 부덕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점에서 톰과 제리의 가정과 론과 메리의 그런 불행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평행세계에 살고 있는 거지. 이 영화에서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톰과 제리 부부가 나오지만 다른 영화에서는 메리에게 구애하고 있는 톰과 제리 부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사실. 맞아. 그걸 론이라는 장치를 덧붙임으로써 성취한 게 아닌가. 그리고 론이라고 하는 형이 안 나왔으면은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가 있을 거야. 그 메리는 결혼도 그치. 못하고 가족도 없으니까 불행한 거야 얘들아. 우리 제리랑 톰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 이게 얼마나 1차원적이고 막무가내야. 그러니까 한 차원 더 넓혀준 거지. 캔 같은 장치도 그런 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영화에서 이런 외연을 넓혀주는 장치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조가 변호사 생활을 하는 그런 컷이 딱 하나 있단 말이야. 맞아. 인도에서 온 미스터 국타를 상담해준단 말이야. 맞아. 이 사람의 가혹한 노동 조건이라든가 주거 환경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지.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주 노동자 문제를 환기하는 거지 사실. 이 영화는 톰과 제리 그리고 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중산층의 안정된 가정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지만 그 외부에 뭐가 있느냐. 메리도 있고 켄도 있고 론도 있고 미스터 국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굳이 보여줄 이유가 없어 이 장면은. 편집해서 잘라내도 돼. 근데 굳이 보여줬다는 거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켄이 톰을 만나봤을 때 축구 얘기를 해. 옛날에 노팅엄 포레스트가 있었고 더비랑 헐시티가 경기를 하는 얘기를 하고 맞아. 브라이언 클러프 시절에 노팅엄 포레스트 얘기를 하고 그 시절에는 어땠지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리고 메리하고 론도 대화를 하면서 비틀즈 얘기하고 맞아. 제리더 루이스 얘기하고 옛날 얘기를 한단 말이야. 60년대 70년대 자신들이 젊었을 때 자신들이 이렇게 소외되지 않았을 때 얘기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분명해지는 거거든. 우리가 모범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을 보여주면서 정작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건 그 외부에 있는 것들, 그 가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 흘렸던 것들, 혹은 그 가정이 맞닥뜨릴 수도 있었던 어둠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당장 보여주는 거는 주말 농장을 영위하는 이 한 가족의 이야기지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얘기라는 거지. 계급 문제, 소멸되어가는 과거의 문제, 그리고 이주 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 다 암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던 목표에서 도태된 탈락자들, 이런 것들 광범위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주류 문화에서 탈락된 자들의 그 군상들을 좀 보여줬다. 그치, 루저들. 개방 거지들처럼. 그치. 개방 거지들. 그럼 뭐 아쉬운 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들의 표정과 긴장감들 있잖아. 대화에 있을 때. 그것들에 많이 집약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 잘 만든 TV 드라마 시리즈 뭐 이렇게 해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게 마이클이 영화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미스터 터너 빼고 미스터 터너는 진짜 영화적으로만 풀 수 있는 거였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굳이 영화여야 될까? 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어. 거의 대화에 있어서의 긴장감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보여주잖아. 그런 것들은 좋은데 너무 그것에만 일관되어 있어서 그것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가시방석이겠지. 대화하는 게 너무 지루한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길 원했던 사람에게는 다양하지 못한 측면에 있어서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스타일이니까. 네. 이미지에 뭐 강하게 박힌다거나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이야기에 힘을 실어서 그럴 수는 있다고 해도 장면적으로는 인상적인 게 없어서 대화만 하는 거니까 내용 구실적으로 좀 임팩트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이해 안 가는 것도 좀 있긴 해서 그러면은 마무리 짓는 단계로 가도록 할게요. 네. 저부터 그러면은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이야기가 다 걷어내고 사실은 메리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겪어봤어? 찝쩍거리는 그게 아니라 술 같이 한잔하자고. 그런 거 아니라 난 그랬으면 바로 박차고 일어나지. 뭔가 나한테 풀려고 그래요. 화내면서 풀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보이는 거야. 뭔지 알겠다. 그 투영이 돼. 그거를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고 이해가 안 가갖고 제가 한 번 더 봤어요. 한 번 더 보고 사람들 리뷰 보고 지금 친구들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 다 봤던 내용이야. 근데 내가 장점을 이야기하면은 립서비스를 한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나는 전혀 공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번에는 운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캔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효시가 이 영화를 골랐나? 야, 살 좀 빼라. 그러고서는 캔한테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었고. 내가 영화를 선정해서 명분을 부족한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얘가 선정을 딱 해왔는데 얘가 나한테 간접적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건가? 너한테 관심도 없어 이 새끼야.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뭐 굳이 이거를 선정을 했어야 됐나? 그 생각이 처음에 들면서 이래야만 했냐? 나 딱 김래원 분위기였어. 딱 성대모사 하는 그 분위기였어. 인상적인 장면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초반부에 정신과 의사분이랑 상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불면증에 대해서 설명하면 하는데 그거에 나를 한번 투영을 시켜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한테 처방은 이 영화를 한 편 틀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처방전을 아예 영화를 한 편 그걸 보시는 게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네, 어찌됐든 간에 그 신조어 중에 팩트폭력이라고 있는데 사실인 것 같기는 해. 영화상에서 나온 게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좀 이해가 어느 정도 가기는 하는데 나머지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친구들이 앞서서 얘기했던 장점 부분이 저번에 최악의 하루처럼 뭐 안 들려 막 그러면서 들은 거보다도 듣기는 들었는데 별로 공감은 되지 않아서 저는 평점은 많이 줘서 캔 때문에 좀 찔리는 게 있어서 1.5점 주고 싶고요. 한 줄 평은 좀 여러 가지 의미로 5글자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작 좀 해라. 예, 이렇게 표현하도록 누구한테 하겠습니다. 작작하라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작작 좀 해라.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내가 메리랑 비슷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음. 어떤 비슷한 일이냐면은 극 중에 보면은 톰과 제리 부부와 조와 여자친구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잖아요. 가을의 맨 처음 장면. 대화를 할 때 보면 메리가 주눅이 들어서 쭈구리 돼 있지. 완전 쭈구리 돼 있잖아요. 어. 얘기 잘 못하고 있다가 어. 그러다가 중간에 제리한테 아, 나 그냥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잘 가? 이러잖아. 근데 나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전에 성악을 하느라 수능을 7번 봤던 기억이 있었잖아요. 제가 한 6번째쯤 볼 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그러니까 내가 25살, 6살 이랬으니까 그치. 그때쯤이면 성악했던 친구들은 다 대학생이고 3학년, 졸업한 4학년 이렇겠지. 사람도 있을 그치. 거고. 근데 친구들이 다 그렇다 보니까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놀러 와라 우리 학교 걔네들이. 놀러 갔어. 한방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못하는 곡들이고 잘 모르는 곡들을 같이 부르고 있으니까 나를 좀 봐주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근데 잠깐 봐주고 계속 놀고 있는 거야. 난 쭈구리 될 수밖에 없지. 그 상황에 내가 뭘 해. 노래도 모르고 나는 입시생이고 얘네들은 3, 4학년인데 아 그러고 있다가 기분도 불쾌하고 소외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 나 그냥 먼저 가봐야겠다고 그러니까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보내주더라고. 마치 제리처럼 그때 이런 감정을 느꼈거든. 노래에서 그런 공통점이 사라지고 내가 그 주류에 끼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유명화 힘들더라고. 됐구나. 그 가운데서 그리고 그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고 그래서 메리의 감정이나 그런 성격들이 나한테 너무 잘 와닿았고 그 사건 이후로 내가 사랑관에 대해서 더 넓은 생각을 갖고 어쨌든 인생은 혼자 살 수밖에 없잖아. 가족이 있더라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삶의 변화를 깨우쳤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걸 좀 느꼈거든. 그런 순간에 메리는 50세, 60세가 돼서 맞이한 거고 난 20살 때 그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던 거고 이 영화를 통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이 영화처럼 그런 상황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럴 때도 내가 다른 사람 손에 의지 않고도 꿋꿋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농사 짓듯이 나 자신을 단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안을 받는 거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더라도 나 혼자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인상적인 장면 하나 뽑자면은 골프 칠 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톰과 켄이랑 조랑 또 한 명 친구가 와서 4명이 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퍼팅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재밌는 게 사람들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모습을 안 보여주고 사람 3명이 서 있고 그 밑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있어요. 그리고 퍼팅을 하고 그게 골이 들어가는 순간 3명의 그림자가 축하한다고 좋다고 막 얼싸하는 장면 있죠.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사람으로 표현을 안 하는 거지. 그 성취에 대해서 그림자들이 기뻐했다는 점 요거는 차원이 넓게 넘어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풍부해진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골프할 때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한 줄 평을 쓸 수 있었어요. 그때 보면 켄이 되게 힘들어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있거든. 옷에도 땀 이렇게 막 흔적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마다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중동 지역 농사를 짓다가 포도나무 아래는 쉬기가 적당치 않고 무화과 나무 아래가 천막보다 되게 시원하고 좋은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무성하니까. 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열매 맺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성경에도 뭐 예수님이 저주한 뭐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떠올랐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 그늘 안에서 자기가 살게 될 텐데 그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풍성할 것이냐 아니면 가지만 자라져 있는 마른 나무가지 아래에서 쉴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리의 인생은 아마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점은 5점을 주고 싶고 그런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는 다 평범한 삶을 꿈꾸잖아요. 그렇죠. 뭐 네, 그렇죠. 배우자 있고 뭐 가정 있고 적당히 재산 좀 있고 노후 보낼 여력 있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모나지 않게 인간관계 잘 꾸려가면서 사는 걸 원하는데 그게 오히려 배타성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세상에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 보통.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삶을 꿈꾸고 영위하고 성취한 사람들의 울타리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두루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닌가.
톰과 제리 부부가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 이거 뭐 그 이상의 인간적인 관심이나 여력이나 열정을 발휘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톰과 제리 부부가 추구한 그런 안정적인 삶 자체가 그네들을 배제하는 울타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정말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카메라가 매 시퀀스마다 튀는 거는 치인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구도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집중해야 될 부분에서 적절하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난 딱 그 정도를 이 영화에서 지켰다고 생각하거든. 네. 힘주고 싶은 장면에서는 힘 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름 시퀀스에서 조와 메리가 두런두런 대화를 하지? 메리가 좀 엉겨붙고 조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대꾸하는 뭐 이런 수준이지만 맞아. 근데 가을에서 반전이 되지. 왜냐면 조에게는 이미 그때 여친이 있었거든. 3개월 됐다고. 아 그럼 그때도 있었던 거 아니야 사실. 그리고서 조와 케이티가 있는 상황에 메리가 끼어들게 되지. 근데 이때 제리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주는데 조에게 맡긴단 말이야. 그리고 조가 메리에게 케이크를 줘. 그러면서 메리 이모라고 해. 그 전까지 그냥 메리라고 했는데. 맞아. 그리고 그 케이크 나눠주는 손을 존나 클로즈업 해준단 말이야. 존나 잔인한 거지 감독이 사실. 이 케이크를 주면서 메리 이모라는 선을 긋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 거에 카메라에 힘을 주는 걸 보면서 아 참 영리하게 잘 쓴다. 굳이 무슨 뭐 데이비드 핀처라든지 그런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카메라 쓰는 건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힘 안 들이고 자기 할 얘기 정말 열심히 한다 라는 생각을 했어. 이런 게 영화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일상에서 포착할 수 있는 지점들을 최대한 포착하면서 근데 사실 이게 대안은 없는 상황인 게 많잖아. 이거 뭐 제리하고 톰한테 뭐라고 할 거야? 뭐 너네들 그러면 안 되라고 할 거야? 아니란 말이야. 메리한테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근데 메리의 삶이 나아질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 그들 사이의 균열과 갈등을 보여주는 거.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멍을 보여주는 거. 그게 영화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재밌게 봤고 그래서 별점은 4점 주고 싶고요. 네.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일방적으로 결말을 짓지 않아서 너무 좋았던 거고 아 그거는 뭐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동성애 결혼도 합법화돼 있고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지는 세상인데 그것을 뭐 가족이 전부다 뭐 이렇게만 꾸려놓으면은 너무 이건 일방적인 거잖아. 그거야말로 진짜 팩트 폭력이 아니라 그냥 폭력인 거잖아. 그거야말로 비주류에 대한 폭력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좋았는데 그거에 대한 결말을 섣불리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은 너네들이 메리와 켄과 비슷하게 산다면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너네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논제 그리고 주제를 던져줬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마리아한테 이 영화를 보여주고 싶어. 우리의 사랑 마리아? 우리의 사랑이 나왔던 마리아한테 이 영화를 보여주고 싶어. 너가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것은 알겠고 너가 사람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그것은 결국 한계가 있다. 인생의 노년기에 와서 보자. 너가 메리와 같은 사람이 되면 켄과 같은 사람이 되면 혹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론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마지막을 정점을 찍고 싶어서 나도 모르는 거지만 우리들이 한번 찾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영화로 내 나름의 3부작은 끝내고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좋게 표현하자면은 내가 봤을 때는 예방접종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고 따르게 타라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문제야말로 정말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고 당장 몇 년 지나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은 훅 가버릴 텐데 정말 피부로 와닿는 얘기이며 당장 우리 부모 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예. 정말 다른 차원의 내가 겪을 수 있는 것을 경험시켜줬기 때문에 이 영화가 뜻깊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예. 이 정도로 그러면은 나머지 이야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 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봤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신청자분들께서 해주신 거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즈너스랑 무관도도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맞아요. 2개 중에서 하나 상의해서 적절한 걸로 하나 선정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즈너스는 그런데 내가 다룰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드네빌 베브를 내가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무감도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는 하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잘 상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고요. 듣고서는 의견들 있으시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